요즘 뉴욕의 젊은이들은 한글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기 50년간 하버드에서 한국을 연구해온 교수가 흥분한 표정으로 이 놀라운 성장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강국으로 나아간 한국. 이 드라마틱한 여정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하버드 교수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5년 제가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할 때만 해도 서울은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죠.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50년 넘게 연구해온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부산의 한 임시 진료소에서였죠. 허름한 천막 아래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어린 환자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아이 곁을 지켰고 그러면서도 다른 환자들을 돕고 진료소를 정리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특별함입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하는 정신이요. 제가 중국과 일본에서도 의료 활동을 했지만 이런 집단적 회복력과 발전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룬 기적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문화적, 사회적 혁신의 결과물이죠. 특히 교육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 조화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타임즈의 기사는 이런 한국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반세기 동안 저는 수많은 의대생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가르쳐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현대의학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회복력과 혁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965년 하버드 의대 1학년이었던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의료봉사와 선교활동을 위해 여름방학을 활용하기로 했죠. 의대 교수님들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피터슨, 전쟁의 잿더미가 채 식기도 전인 그곳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건가? 너무 위험하네. 하버드 의대의 저명한 외과 교수님까지 저를 따로 불러 만류하셨죠. 하버드 의대 교수실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피터슨 군, 뉴욕타임스 기사를 봤나? 한국은 희망이 없다네.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100야.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한 최빈국이라고. 당시 저의 지도교수였던 윌리엄스 박사는 제 앞에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죠. 세계은행도 한국의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울며 만류하셨어요. 마크, 그곳은 아직도 전쟁의 위험이 가시지 않은 곳이야. 굶어 죽은 사람들 소식도 들리는데 굳이 한국일 필요는 없잖아. 일본이나 홍콩처럼 좀 더 안전한 곳을 고려해봐. 하지만 그 누구도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1965년 여름, 제가 처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보낸 젊은 의료봉사자로서 저는 많은 개발도상국을 방문해봤지만 그날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조악한 천막으로 만든 입국심사대와 자갈이 깔린 허름한 활주로까지 한 나라의 공항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후에 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낡은 버스 안에서 저는 한 명의 젊은 한국인 의대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밀가루 포대를 재활용해 만든 옷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손에는 달아빠진 의학 교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는 반드시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될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전쟁 폐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의료봉사 텐트에 도착하자마자 끼니를 걸은 채 촛불 아래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의학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버드에서도 본 적 없는 가난과 굶주림마저 이겨내는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밤새 이어지는 촛불 아래 그들은 미래의 한국을 그리고 있었죠. 지금도 제 진료실에 그때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제대로 된 약품도 없는 상태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닌 미래의 의료 강국으로 성장할 한국의 잠재력이었다고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임시 진료소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환자를 만났던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화상을 입은 어린 소녀였는데
아픔 속에서도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저를 도와주는 한국의 간호학생 말을 들으니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그 소녀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입원한 진료소 앞마당에 청소를 돕고 다른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서로를 돕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그 어떤 의학 이론보다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가난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한국의 잠재력이었죠. 한 명의 의사이자 연구자로서 저는 한국이 가진 특별한 힘의 원천을 발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해 여름, 제가 작은 진료소 옆 오두막에서 처음 의학 지도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 한국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으로 유창하지 않았기에 저는 의학 용어를 제외한 일상 언어들을 한국어로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했지만 한국인들과 더 깊게 소통하려면 한국어를 익히는 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글을 접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라 영어는 기본이고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통달한 상태였는데 그 외에도 하버드에서 교양 과목으로 수많은 언어를 접했지만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이었어요. 특히 자음과 모음의 체계가 인간의 발성 기관을 완벽하게 분석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의학사를 연구하던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떤 문자도 그것의 창제 원리와 과정이 이토록 완벽하게 기록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수백 년 전 만들어진 문자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심각한 낙상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 노동자가 진료소에 들렀습니다. 12시간 공장 일을 마치고 온 그녀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학교에서 나눠준 책을 필사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나요? 제가 물었고 그녀의 대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선생님, 저는 가난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며 야하게 다닙니다. 낮에 공장에서 일을 하면 밤에는 글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녀의 말을 해석해주는 한국인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당시 저는 저렇게 지쳐 보이는 한 노동자가 무모하리만큼 간절하게 배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본 한국인들은 단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워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죠. 배움을 통해 스스로는 물론이고 가족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이렇게 배움에 대해 강한 열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한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심각한 폐렴 증세를 보이는 어린 환자 영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날 본 광경은 지금도 제 가슴을 울립니다. 단칸방이었지만 구석에는 반듯하게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달아빠진 책들이 놓여 있었죠. 아이의 어머니는 방에 뗄 장작불도 아껴가며 태워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며 감자를 구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쌀밥 대신 감자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저는 이 영미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버드 의대 교수인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의대생들은 최신 의학 서적과 첨단 실험실에서 공부하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한 권의 책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돌려가며 읽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진료소 옆 작은 책방에 저와 함께 봉사를 하던 진료소 식구들이 한 번씩 다 읽은 책들을 기증했는데 그날 밤 서점 앞에 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마을 전체 젊은이들 사이에서 돌려 읽혀 표지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읽혔다고 해요. 당시 허름한 책방의 주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가난하지만 꿈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한국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낡은 책상 위의 책들과 그것마저 아까워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돌려 읽던 청년들의 열정이 오늘날의 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입니다. 1965년 저의 한국 의료봉사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학 서적을 찾던 중이었죠. 한 젊은 의대생이 저에게 한글로 된 의학 용어를 설명해 주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다른 아시아 문자와 비슷하겠거니 했죠. 하버드에서 수많은 동양 의학 서적을 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의사인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문자라니
이건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발견이었죠. 나중에 하버드로 돌아와 중앙도서관에서 직지심 체어절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을 때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서양의 구텐베르크보다 한국이 수십 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서구 중심적 의학 지식이 완전히 뒤집혔다. 한국은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과학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600년 전 한글을 만들 때부터 이미 과학적 정신이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부족한 의료 장비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죠. 한밤중에도 촛불 아래서 의학 서적을 탐독하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본 어떤 의대생들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연구실 한켠에 그때 찍은 사진 한 장을 걸어두었습니다. 허름한 진료소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의대생들의 모습이었죠. 동료 교수들이 왜 그런 후진국의 사진을 걸어두었느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진 속 젊은이들이 언젠가는 세계 의료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가난한 나라의 의대생들이 아닌 미래의 의료 강국을 만들어낼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였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제 삶에 큰 깨달음을 얻은 저는 한국을 생각하며 하버드 의대 석좌 교수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처절한 한국에 비해 제 삶은 너무도 가진 것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혁신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965년 한국에서 본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솔직히 저조차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한국의 허름한 진료소에서 만났던 한 젊은 의대생이 최근 저를 찾아왔을 때 비로소 제가 상상만 했던 한국이 현실화되었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죠. 이제는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보유한 서울의 대형 병원장이 된 그는 말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님,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BTS를 이어 블랙핑크와 로제가 빌보드를 휩쓸고 있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최고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삼성과 LG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의 자동차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자로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점입니다. 1997년 의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에서 인류 문명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발명품을 조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MRI도 항생제도 아닌 금속 활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지식의 보존과 전파가 없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에 숨겨진 저력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인류 문명의 혁신을 이끌어온 위대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금속 활자 이전에는 의학 서적 하나를 만드는데도 반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고문서를 연구하면서 저는 이 불편함을 잘 알고 있었죠. 손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 하나가 때론 치명적인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971년 제가 프랑스 의학회 참석차 파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심 체어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이었죠. 당시 파리 의과대학의 동료 교수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동양의 작은 나라가 구텐베르크보다 앞설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직접 보았소.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을. 그들이 78년이 아닌 780년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가보지 않은 제 주변의 학자들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동양의 날짜 표기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는 위작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죠. 하지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정밀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금속 주조 기술의 분석이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마치 DNA 검사와도 같은 것이었죠. 구텐베르크가 사용한 금속의 성분과 금형을 제작한 방식까지
한국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저는 즉시 하버드의 연구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의 전파 경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의 의학 지식이 서양으로 전해졌듯이 인쇄술도 같은 경로를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증되었잖아요.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965년 한국에서 보았던 그들의 혁신 정신이 600년 전에도 존재했다는 증거였죠. 현대의학의 발전이 동서양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인쇄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직지심 체어절의 발견은 세계 과학사를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유물의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전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00년 전 한국의 장인들이 이뤄낸 경이로운 기술을 말입니다. 오늘날 첨단 기술로도 구현하기 어려운 완벽한 금속 합금 비율,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정교한 활자 높이의 균일성까지, 이건 마치 현대의 나노 기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직지의 금속 활자 제작 기술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오늘날 최첨단 반도체 공정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밀 주조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 체계적인 생산 방식까지 내구성은 물론 인쇄의 선명도까지 확보했죠.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그들의 DNA에는 이미 600년 전부터 초정밀 기술에 대한 도전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의 정신, 완벽을 향한 장인 정신은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져 온 그들의 도전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요. 이제 한국이 IT 강국, 문화 강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들의 DNA에는 이미 600년 전부터 놀라운 혁신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60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정밀 기술과 예술적 감각의 조화는 의학 분야에서도 독보적입니다. 그들이 개발한 미세 수술 기법은 600년 전 금속 활자의 정밀함이 현대에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기술이 단순한 발명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며 밤새 연구하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식을 나누고 발전시키려는 그들의 정신이 오늘날 한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워하고 있지만 금속 활자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의학자로서 저는 수많은 논문을 여러 언어로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접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히 의료 기록을 한글로 작성하면서 깨달았죠. 이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인체의 해부학적 원리를 담은 과학적 발명품이라는 것을. 1443년 세종대왕의 도전은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정확히 본떴고 모음은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았죠. 마치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정밀 해부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수술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가 후두암 환자의 발성기관을 복원하는 수술이었죠. 그는 한글의 자음 원리를 활용해 발성기관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체의 과학적 원리를 담은 생체공학의 걸작이라는 것을. 특히 놀라운 것은 기본 28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DNA의 4가지 염기로 모든 생명체의 정보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현대 음성인식 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제가 연구 중에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은 한글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AI 기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마치 현대의 디지털 코드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제가 의료 AI 시스템을 개발하던 중 발견했는데요. 한글은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내다본 것 같았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글의 교육 철학입니다. 현명한 이는 아침 전에 익히고 보통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는 원칙은 현대 의학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효율적 학습법과 일맥상통합니다. 1965년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할 때 저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70세에 처음으로 한글을 배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지식과 배움을 모든 이에게 열어준 혁신적인 발명품이라는 것이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이처럼 남녀노소 거지와 부자의 차별 없이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애민정신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모국어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한국만의 세 번째 특별한 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배움에 대한 열정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판자촌에 봉사를 갔던 날, 의료 일정이 너무 빠듯해 한밤중까지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글을 읽고 쓰는 젊은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공부하는데 오늘은 초마저 다 떨어져 가로등 빛에 공부를 하러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은 하루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무지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버드에서도 보기 힘든 배움에 대한 열정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과거제도는 신분을 뛰어넘어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실력 중심 의료계와 같은 시스템이었죠.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 교육 투자율과 대학 진학률이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들 교육의 질적 변화입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닌 창의적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1965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제가 만난 한 젊은 의대생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피터슨 교수님, 우리는 단순히 의학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야심찬 청년의 말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암기식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로 진화하는 모습은 실로 놀랍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한국인들의 정신입니다. 제가 최근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70대 의사 한 분이 최신 로봇 수술 기법을 배우고 계셨죠.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의 의료 인재를 영입하려 경쟁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배움에 대한 탐구심과 혁신 정신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로서 50년 넘게 전 세계 의료 교육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처럼 배움에 대한 열정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지난 60년간의 연구 끝에 제가 발견한 한국의 세 가지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마치 완벽한 의학적 치료법처럼 세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첫째, 600년 전 금속활자라는 지식의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둘째, 한글이라는 문화적 DNA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라는 면역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965년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낼 시너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13억 인구의 중국어와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언어를 제치고 영어와 스페인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건 마치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의학적 혁신이 세계 표준이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로서 수많은 의학적 혁신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이 보여준 이 문화적 혁신은 그 어떤 의학적 발견보다도 놀랍습니다. 그들은 지식 전파의 혁신, 과학적 문자 체계,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라는 세 가지 힘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의학계의 새로운 치료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제가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AI 개발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더군요. 그들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마치 완벽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죠. 특히 놀라운 것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만 해도 한국어는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의 언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3위 학습 언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성장했죠.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섰습니다. 의료 시스템, 교육 방식, 행정 체계까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의료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대에 한국은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되고 있지요. 과거 한국에 방문할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이 미래 강대국의 태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속 활자의 혁신 정신,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 그리고 식을 줄 모르는 교육열까지 한국인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완벽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의학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처럼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결정적 순간에 늘 최고의 기회를 맞은 것이죠.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곧 세계 최고의 문화기술 강국이 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하지만 평생 한국을 바라봐온 제 관점에서는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19살의 나이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하버드의 동기들과 교수님들은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그때는 저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의 선조들이 남긴 DNA 속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코드가 숨겨져 있었고, 제가 그 DNA 코드를 해독하는데 강한 이끌림을 느낀 것이지요.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을 겁니다. 이건 한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완벽하게 경험해본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확언입니다. 저는 이제 현직 교수에서 물러나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는 명예교수가 되었지만 한국은 19살에 제 가슴을 뛰게 했듯 지금도 여전히 100발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계가 없이 원대한 꿈을 꾸고 전 세계가 코리아를 인정하는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